아침 7시, 저는 오늘도 시어머니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74세 시어머니 박순덕은 이미 옷을 갈아입고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하게 머리를 빗으신 모습이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시다가 물으셨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왜 들어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곧 미경이구나 하시며 웃으셨지만 그 짧은 순간의 낯선 눈빛이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냥 막 일어나셔서 그런 거겠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준비하려 부엌에 가니 어머니께서 또 약통을 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아침에 이미 드셨잖아요. 무슨 소리야? 나 아직 안 먹었는데?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 약통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오늘 아침 약은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오늘 것임이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정신없어 보여?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지? 원래 이런 분이 아니신데. 저녁 남편 최진우가 퇴근하자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아침에 본인이 누군지 모르시는 것처럼 행동하셨고 약도 드셨는데 안 드셨다고.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원래 나이 들면 그렇잖아. 엄마 나이가 몇인데.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정말로 제가 예민한 걸까요? 하지만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께서 급하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미경아, 내 반지, 내 금반지가 없어졌어. 50년을 손에 끼고 계시던 결혼 반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서랍을 뒤지며 애타게 찾으셨고 저도 함께 방안을 샅샅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지는 평소 두시던 화장대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있잖아요. 제가 반지를 건네드리는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넌 어떻게 여기 있는 걸 알았어? 혹시 내가 감춰둔 거 아니야?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내가 내 반지 탐내는 거 나도 알아. 예전부터 자꾸 쳐다봤잖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눈빛은 저를 의심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저를 며느리로 대하시면서도 나쁘게 대하신 적 없는 분이셨는데 이 날카로운 의심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어머니가 아프신 건 아닐까?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시동생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님들, 어머니 상태가 요즘 이상해요.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시고 저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어요.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돌아온 답장들은 시큰둥했습니다. 형수님,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엄마 원래 건강하셔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히읗히읗. 남편조차 저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엄마한테 괜히 상처 줄까봐 조심해. 저는 혼자였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들은 점점 더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흐렸고 제 마음도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이 불안감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결국 저는 혼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대학병원 신경과에 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어머니는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우리 왜 왔어? 병원이에요, 어머니. 검진 받으러 왔어요. 5분 후. 미경아, 여기가 어디지? 우리 왜 왔어?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다시 인내심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병원이에요, 어머니.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은 여러 검사 결과지를 펼쳐놓으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MRI와 인지 기능 검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알츠하이머 초기로 진단됩니다. 알츠하이머.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선생님, 그게 치매 말씀이신 거죠?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도 완치는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가족의 돌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규칙적인 생활,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고요. 절대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 앉으신 어머니는 의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듯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저녁 저는 급하게 삼형제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 남편과 두 시동생 부부가 모였습니다. 저는 진단서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부터 가족의 돌봄이 매우 중요하다고.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돌아가면서 모셔야죠. 한 달씩이라도.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둘째 시동생이 손을 저었습니다. 형수님, 그게 말이 돼요? 우리는 맞벌이라 낮에 집에 아무도 없는데 엄마를 혼자 두라는 거예요? 의사가 혼자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둘째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저희 집은 정말 어려워요. 제 친정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자주 가봐야 하거든요. 셋째 시동생은 더 솔직했습니다. 형님 댁이 같이 사시잖아요.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형수님도 집에 계시니까.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뭐라도 말해달라는 눈빛으로.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부탁해도 될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왜요? 왜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새 아들의 어머니잖아요. 왜 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눈을 똑바로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둘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아서요. 형수님 성격이 원래 꼼꼼하시잖아요. 셋째도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주말에는 자주 올게요. 그러니까 형수님이 도와준다고? 주말에 잠깐 오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절하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국 가장 고통받는 건 어머니일 텐데.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회사 일도 바쁘고 솔직히 어떻게 돌봐야 할지도 모르겠어. 당신이 나보다 훨씬 잘할 거야. 응? 그 말에 저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시동생들은 형수님 감사합니다. 형수님이 최고예요라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들이 제게는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저는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대체 이 집에서 뭐지? 며느리? 간병인? 아니면
그냥 편리한 도구. 창밖은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또 금반지를 만지작거리고 계셨습니다. 미경아, 내가 어디가 아픈가 봐. 자꾸 잊어버려. 어머니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도 무서우시겠지.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저에게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 길의 끝이 어딘지도 모른 채 저는 그렇게 긴 터널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진단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포기한 건 제 시간이었습니다. 주 3회 하던 마트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습니다.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죠라며 이해해 주셨지만 그 월급은 제게 작은 자유였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순 없으니까. 친구 혜숙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경아, 다음 주 목요일 점심 약속 잊지 마. 이번엔 꼭 와야 해. 손가락이 답장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거절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시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셔서 다음에 갈게. 혜숙의 답장이 왔습니다. 또 미경아, 너 요즘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건강 챙겨. 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해 못할 거야.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매일 아침 7시 저는 어머니를 깨워 세수를 시켰습니다. 약을 챙겨드리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스푼을 쥐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고 저는 밥을 떠서 입에 넣어드려야 했습니다. 오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10분 거리도 30분이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작구 같은 길을 물으셨고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이 저기예요. 조금만 더 가요.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는 낮잠을 주무시고 저는 그 사이에 집안일을 했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그리고 저녁 준비. 일이 끝나면 어머니가 깨어 계셨고 저는 다시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밤에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화장실을 가시다가 넘어지실까봐 방문을 열어두고 잤습니다. 조그마한 소리에도 깨어나 확인했습니다. 괜찮으시겠지? 혹시 또 어디 다치시는 건 아닐까? 잠은 늘 얕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짧게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1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급하게 물을 끄고 나가보니 부엌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불을 켜신 채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가스불을 껐습니다. 냄비는 시커멓게 타고 있었고 물기는 이미 다 증발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불이 날 뻔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왜 켜놓으셨어요? 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뭘 켰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를 단 한순간도 혼자 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샤워할 때도 화장실 갈 때도 문을 열어두고 어머니를 확인했습니다. 택배를 받을 때도 어머니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24시간 감시. 그것이 제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주말 둘째 시동생 내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건강하시죠? 둘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고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 반갑게 웃으셨습니다. 30분을 함께 앉아 있다가 둘째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형수님, 저희 오늘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먼저 가볼게요. 벌써요? 이제 막 오셨는데. 형수님 덕분에 엄마가 건강하시네요. 정말 감사해요. 역시 형수님이 최고예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빈 거실에 앉아 과일 바구니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라는 말만 남기고 가는구나. 남편도 퇴근하면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쉬었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가 안부를 물어보는 것도 5분이 채 안 됐습니다. 어느 날 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 밑은 까맣게 다크서클이 생겼고 볼은 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했습니다. 이게 나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하면 되지 뭐. 조금만 더 버티자. 그날 밤 어머니 방에서 인기척이 나서 가보니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또 금반지를 찾고 계셨습니다. 내 반지 어디 갔지? 누가 가져갔나? 저는 화장대 위에서 반지를 찾아 어머니께 건네드렸습니다. 여기 있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반지를 받아 끼시더니 다시 물으셨습니다. 미경아, 내가 너무 힘들게 하지? 미안해.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어머니가 주무시도록 이불을 덮어드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깊고 길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간병 2달째 저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김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시며 물으셨습니다. 미경 씨, 많이 힘드시죠?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웃으려 했지만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김 여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에 치매 가족 모임이 있어요.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도움이 될 거예요. 치매 가족 모임. 저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다들 똑같은 고민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 친구도 거기서 많은 위로 받았어요. 그 말이 제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제 고통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다음 주 목요일 저는 어머니를 낮 병동 프로그램에 맡기고 처음으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소회의실에는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제 또래의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다들 비슷하게 피곤한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정미경 씨예요. 환영해 주세요. 다들 따뜻하게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그 박수 소리에 왠지 코끝이 찡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는 며느리, 친정어머니를 간병하는 딸, 남편을 돌보는 아내. 모두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약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계속 물어보세요. 밤에도 잠을 못 자요. 혹시나 싶어서요. 가족들은 고맙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제 옆에 앉으신 분이 조용히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이시죠? 저는 윤혜진이라고 해요. 네, 정미경이에요. 혜진 씨는 58세라고 하셨습니다. 제보다 6살 위셨지만 얼굴에 깊이 팬 주름이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했습니다. 시어머니 돌보세요? 네.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받으신 지 2달 됐어요. 혜진 씨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5년 차예요. 5년. 그 숫자가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혜진 씨가 커피를 한잔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혜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들이 안 도와주죠? 제가 놀라서 쳐다보자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다 똑같아요. 처음엔 도와줄게라고 하지만 결국 혼자 하게 돼요. 며느리니까, 집에 있으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당연하죠. 여기 오는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혜진 씨는 가방에서 작은 약통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아세요? 우울증 약이에요. 저 작년부터 먹고 있어요. 우울증이요? 24시간 감시하는 거 아무도 모르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화장실 갈 때도 잠잘 때도 마음을 놓을 수 없어요. 한 번은 제가 졸다가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여는 줄도 몰랐어요. 다행히 경비 아저씨가 발견해서 다행이었지만 그때 정말 무너졌어요. 혜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 씨도 조심하세요. 몸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먼저 무너져요. 처음에는 내가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그래도 어머니를 혼자 둘 수는 없잖아요. 혜진 씨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걸 아니까 더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자책하게 되고 결국 자신을 미워하게 돼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제 고통을 정확히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건 혜진 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울어도 돼요. 여기서만큼은 약한 모습 보여도 돼요. 우리 모두 그래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 한쪽 구석에서 저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혜진 씨는 제 눈물이 그칠 때까지 묵묵히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경 씨, 현실을 말하자면 결국 혼자 감당해야 해요. 가족은 안 도와줘요. 시간이 지나면 더 심해질 뿐이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혜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위로를 받았지만 동시에 더 큰 절망을 느꼈습니다. 5년. 나도 5년을 버틸 수 있을까?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미경아, 어디 갔었어? 너 없어서 불안했잖아.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왔어요, 어머니. 배고프시죠? 저녁 준비할게요. 부엌으로 향하며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혜진 씨처럼 5년을 버티든 10년을 버티든 어머니는 내가 지켜야 해.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간병석 달째 저는 어머니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오래된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건 뭐지? 표지를 펼치니 1975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50년 전 어머니가
28세 때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덮으려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죄송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우연히 눈에 들어온 한 문장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같은 말씀을 하신다. 아침에 드신 약을 기억하지 못하신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3월 5일. 시어머니께서 요즘 많이 이상하시다. 방금 하신 말씀을 또 하시고 아까 먹은 밥을 안 먹었다고 하신다. 큰아버님께 말씀드렸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신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지금 제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1975년 5월 20일 병원에 모시고 갔다. 의사 선생님이 치매라고 하셨다. 앞으로 더 악화될 거라고. 집에 돌아와 시동생들에게 말했지만 둘째는 형수님이 같이 사니까 잘 부탁한다고 했고 셋째는 우리는 멀리 살아서 어렵다고 했다. 남편도 당신이 집에 있잖아라고만 한다. 저는 일기장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1975년 8월 3일. 오늘 시어머니께서 또 금반지를 잃어버렸다며 나를 의심하셨다. 내가 가져간 거 아니냐고. 마음이 아프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도 저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던 거였습니다. 1976년 2월 14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남편은 직장일로 바쁘다고 하고 시동생들은 각자 핑계만 댄다. 나는 며느리니까 당연한 걸까? 나도 사람인데 나도 쉬고 싶은데. 밤에 몰래 울었다. 아무도 내 눈물을 모른다. 제 눈물이 일기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50년 전 눈물과 제 지금의 눈물이 그 종이 위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기자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7년 10월 9일.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사람들은 효부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나는 효부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버틴 것뿐이다. 그리고 너무 외로웠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도 혼자였구나.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시동생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손에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저는 일기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어머니도 50년 전에 똑같은 일을 겪으셨어요.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혼자 간병하셨던 거예요. 남편 최진우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몇 장을 넘기다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겪으신 그 고통을 지금 제가 똑같이 겪고 있어요. 50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며느리만 희생하고 여전히 가족들은 모른 척하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둘째와 셋째도 일기장을 돌려보며 침묵했습니다. 둘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옛날이랑 지금은 다르잖아요. 요즘은 요양원도 있고 복지 서비스도 있고. 다르다고요? 뭐가 다른데요? 어머니가 혼자 힘들어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 혼자 힘들어요. 셋째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마음은 이해해요. 근데 저희도 각자 사정이 있잖아요. 사정? 50년 전에도 똑같은 핑계였어요. 저는 일기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봐요. 직장일로 바쁘다. 각자 핑계만 댄다. 똑같은 말이에요. 50년이 지났는데 왜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남편이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우리가 당장 회사 그만두고 엄마 돌보라고?
아니요. 저도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최소한 돌아가면서라도 해야죠. 왜 저만 모든 걸 포기해야 해요?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둘째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형수님이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잖아요. 엄마도 형수님을 제일 편해하시고.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안전하다고요? 저도 무너지고 있어요. 어머니가 50년 전에 무너지셨던 것처럼.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결국 그날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생각해보겠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어머니, 당신도 이렇게 외로우셨군요. 당신도 이렇게 무너지셨군요. 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또 금반지를 만지작거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당신도 힘드셨죠? 어머니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대물림되는 여성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리는 누군가 끊어야 했습니다. 간병 1년째 저는 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검사 결과지를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미경 씨, 이건 심각합니다. 극심한 불면증에 우울증 초기 증세까지 보이고 있어요. 저는 괜찮아요. 제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당신도 무너집니다. 간병인 우울증이에요. 이대로 가다간. 선생님, 저는 의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쉬면 시어머니는 누가 돌봐요? 가족들은 안 도와줘요. 제가 쓰러지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데요? 말을 하다가 울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가족들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세요. 그리고 이 약 처방해 드릴 테니 꼭 드세요. 당신이 건강해야 어머니도 돌볼 수 있습니다. 손에 든 처방전을 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울증 약. 제가 설마 이런 약을 먹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혜진 씨가 맞았구나. 결국 나도 무너지는구나. 그날 밤 저는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자꾸 어머니가 걱정됐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잤을까요? 어머니 방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서랍을 뒤지고 계셨습니다. 내 반지 또 없어졌어. 내 금반지. 어머니, 지금 새벽 4시예요. 아침에 찾아요. 주무세요. 안 돼. 지금 찾아야 해. 누가 가져갔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화장대 위를 보니 반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있잖아요. 반지를 건네드리려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넌 왜 항상 여기 있는 걸 알아? 내가 감춘 거지? 내가 훔친 거잖아. 어머니, 아니에요. 넌 내 반지를 탐내.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자꾸 가져가는 거야.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귀를 찔렀습니다. 1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힘들어요. 어머니가 놀라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뭘 했는데요?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친구도 안 만나고 하루 24시간 어머니만 봤어요. 근데 왜 저를 자꾸 도둑 취급하세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시다가 갑자기 뒤로 비틀거리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른 달려가 부축했지만 어머니는 침대 모서리에 팔을 부딪히셨습니다. 아야, 어머니의 팔에서 피가 났습니다. 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구급상자를 가져와 지혈을 하고 밴드를 붙여드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큰 목소리에 어머니가 놀라서 다치신 거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새벽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보, 어머니가 다치셨어. 남편이 어머니의 팔을 보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가 반지를 찾으시다가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 그래서 어머니가 놀라서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한테 소리를 질렀다고? 당신 정신이 있어? 여보, 나도 한계야. 나도 사람이라고. 한계면 말을 하든가. 왜 아무 말 없이 참다가 엄마한테 화풀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풀이가 아니야. 나는 그냥 뭐, 엄마가 아프신 거 당신도 알잖아. 그런데 어떻게 소리를 질러?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해봐. 1년 동안 당신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돌봤어? 당신은 퇴근하면 피곤하다고 방에 들어가고 주말에는 골프 가고 나만 하루 24시간 어머니 옆에 붙어 있었어. 그래도 엄마잖아. 우리 엄마라고. 내 엄마는 안 돼요? 나도 친정 부모님 계신데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못 봬요. 왜 나만 희생해야 해요? 부부 싸움 소리에 어머니가 더욱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만해. 그만들 해.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힘드신 분인데 저희가 어머니 앞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모르겠어요. 아무데나 갈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당신 지금 무책임한 거 알아? 남편의 말에 저는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무책임한 건 당신이에요. 당신들 가족 모두예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미경아, 가지마.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저는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저도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저는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걷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저는 친정 어머니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옷 차림의 어머니가 문을 여셨습니다. 미경아,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친정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 쌓여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엄마,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쏟아냈습니다. 1년 동안 혼자 감당했던 모든 것들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것들을,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까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엄마. 저도 살고 싶어요. 친정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경아, 넌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엄마는 다 알아.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둘째, 셋째 시동생까지 함께 와 있었습니다. 미경아,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그들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내가 정말 비겁했어.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한테만 떠넘기고 나는 회사 핑계만 댔지. 엄마가 아프신데도 당신이 무너지는데도 나는 모른 척했어. 미안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둘째 시동생도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형수님이 당연히 할 거라고. 아니, 형수님이 하면 편하다고만 생각했어요. 형수님이 얼마나 힘든지는 생각도 안 했어요. 셋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죄송해요. 저희가 형수님을 너무 혼자 두었어요. 세 형제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지만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이제 와서. 그때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아.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께서 서 계셨습니다. 셋째가 모시고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맑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잠시 정신이 돌아오신 것 같았습니다. 미경아, 이리 와봐. 저는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경아, 고마웠어. 어머니, 내가 없었으면 나는 진작 포기했을 거야.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무서워했을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내가 평생 못 받은 사랑을 내게 줬어. 내가 50년 전에 받고 싶었던 그 사랑을 넌 나한테 줬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못 해줬어. 그저 짐이 되기만 했지. 어머니, 아니에요. 아니야. 나도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내 반지를 자꾸 도둑 취급했는지. 미안해, 미경아. 정말 고마웠어. 어머니는 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제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저도 어머니 사랑해요.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뒤에 있던 세 형제도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최진우가 일어나 저와 어머니를 함께 안았습니다. 엄마, 미경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제대로 할게. 미경이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가족이잖아. 둘째와 셋째도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이제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엄마, 저희가 못났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책임질게요. 가족 모두가 함께 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친정 어머니도 옆에서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야.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긴 밤은 지나가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작게 웃으셨습니다. 미경아, 우리 이제 잘 될 거야. 네, 어머니. 이제 잘 될 거예요. 저는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의 눈빛도 시동생들의 표정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로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삶이 변했습니다. 세 형제는 함께 간병을 결정했습니다. 한 달씩 돌아가며 각자의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엔 모두가 서툴렀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께 약을 드리는 시간도 헷갈려 했고, 둘째 시동생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배워나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남편이었습니다. 최진우는 퇴근 후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남편이 이제는 어머니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저기 벤치에 앉아서 쉬었다 갈까요? 그래. 고맙구나, 진우야.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미안했어. 이렇게 힘든 걸 당신 혼자 1년 동안 했다니. 나는 정말 못난 아들이자 남편이었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함께 하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둘째와 셋째도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30분 만에 가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희가 몰랐어요. 이렇게 힘든 일인 줄. 형수님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제 저희가 도울게요. 며느리들도 서로를 도우며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돌보기 꿀팁을 공유하고 힘들 때는 서로 위로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유유. 저도 그래요. 힘내요, 형님. 우리 이번 주말에 카페 가요. 우리도 쉬어야 해요. 저는 주간보호센터와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친구 해숙을 만났습니다. 미경아,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이제 혼자가 아니거든. 저는 오래전에 그만뒀던 도예 클래스에도 다시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나갈 때면 말했습니다. 천천히 다녀와. 엄마는 내가 잘 모실게. 당신은 당신 시간 가져. 어느 따뜻한 가을 오후였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공원에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휠체어에 모시고 우리는 천천히 산책을 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길을 걸으며 손자 손녀들이 어머니께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저 민준이에요. 어머니는 손자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민준이, 우리 민준이. 비록 다음 순간엔 잊어버리셨지만 그 짧은 순간의 미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큰 식탁에 가족 모두가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또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이번엔 제가 아니라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에요. 엄마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여기 있어요. 둘째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맛있죠? 엄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예요. 셋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날씨 좋대요. 우리 다 같이 또 산책 가요. 어머니는 우리를 한 명 한 명 바라보시며 웃으셨습니다. 고맙구나. 다들 고맙구나. 식사 후 어머니는 또 금반지를 잃어버렸다며 찾으셨습니다. 이번엔 셋째가 화장대 위에서 반지를 찾아 어머니 손에 끼워드렸습니다. 엄마, 이거 없어지면 안 돼요. 이건 엄마가 우리를 평생 사랑한 증거잖아요. 어머니는 반지를 내려다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반지를 빼서 제 손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미경아,
이거 내가 가져. 어머니, 이건 어머니 반지잖아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넌 진짜 내 딸이야.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반지를 받아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50년 동안 어머니가 끼고 계셨던 이 반지. 이제 이 반지는 희생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이어가는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날 밤 딸 지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어? 응. 병은 여전하시지만 우리가 함께하니까 괜찮아. 지수가 제 손에 반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거 할머니 반지 아니야? 응. 할머니가 엄마한테 주셨어. 지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아? 힘들지. 근데 이젠 혼자가 아니야. 우리 가족이 함께하니까 그게 힘이 돼. 지수가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줘서.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할게. 가족을 사랑하는 법 엄마한테 배웠어. 제 눈에서 행복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따뜻한 달빛이 우리 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치매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어머니의 기억도, 제 시간도, 우리 가족의 평온도. 하지만 한 가지는 돌려받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게 뭔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